주요 경력으로는 행정관,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유교신문사기자, 원광대학교 소비교수, 그리고 행정관, 혁전교육원 및 유교 아카데미 강사, 행정관, 전례위원회 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유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럼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 때문에 깜빡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지금 소개했듯이 중경관에 지금 이제 총무부장 겸 원외부장을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맡아 있는 주제는 우리가 이제 문묘와 다음에 이제 문묘 의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문묘가 무엇인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유교 문화권에서 이제 활동도 하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선비 유자에다가 숲을 유자, 선비의 길을 가는 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림이라 그럽니다. 이 건물이 제주 유림문화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유림들, 바로 이제 선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배우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묘가 뭐냐? 많은 분들은 문묘라고 이야기하는데 문묘가 있고 무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묘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묘가 있습니다. 요 묘라는 게 자체가 뭐냐면 사당묘자입니다. 사당이 뭐하는 겁니까? 사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뭔가 아주 특출하고 기이한 어떤 그런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모시는 공간을 우리는 사당이라 하는데, 그러한 기이한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천신, 땅에 있는 지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분들은 성인도 계시고 그 이외에 현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모시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묘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바로 이제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을 갖다가 모시고 있는 사당을 우리는 문묘라 그러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공자님이 계시는 그곳을 갖다가 우리는 문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묘는 바로 공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데, 공자님의 형상을 모신다든지 공자님의 어떤 그림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공자님의 위패를 갖다가 모실 수가 있는데, 옛날 분들은 형상을 우리 유교에서는 형상을 짓지 않습니다. 불교라든지 도교에서는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천신을 갖다가 모시고 있는데, 우리 유교에서는 형상을 모셔버리면 사람들이 공자님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의 어떤 그 형상만 보고 우리가 예를 갖추는 기이한 것을 나타납니다. 바로 하늘에 달이 있으면 달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볼 때 달이 의미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만 보면 이 손가락 끝이 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제 형상을 짓지 않는 것이 우리 유교의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분이 그 모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제 그 살아생전의 어떤 돌아가신 그 이후에 받은 조노라든지 이런 그 자기를 갖다가 기록해가지고 나무에다가 바로 이제 분칠해서 그분의 시호, 바로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시호를 갖다가 써가지고 만드는 그 판을 갖다가 우리가 위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패를 갖다가 모시는데, 누구의 위패? 공자님의 위패를 모시는 것이 바로 이제 문묘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향교라든지 대정향교, 정의향교, 제주도에 있는 세 개의 향교가 있는데, 그 모든 그런 공간에 바로 이제 공자님의 위패를 갖다가 중심으로, 거기다가 혹시 어떤 향교는 공자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림을 갖다가 영정을 갖다가 그리는 향교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로서 본다고 보면 얘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유림들은 공자님에 대해서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공자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어떤 그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영정도 두고도 있는데, 그 자체를 보고서 얘가 아니니까 당장 떼치워라 이렇게 말했으면 좀 지나치겠죠. 그래서 이제 향교에 우리가 영정을 두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알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묘라는 것 자체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데, 우리의 모든 교육기관은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그분을 갖다가 모시고 있는 사당, 즉 사당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잘 개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갖다 좀 더 우리가 높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강당을 갖다가 우리가 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는 사당이고 학은 강당입니다. 그래서 향교에 가보면 반드시 사당, 공자를 모시고 있는 사당 개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그 공간이 명륜당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학하고 묘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전통 교육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공자 집안의 사당이 바로 이게 가묘입니다. 집가자 사당을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가묘가 없어요. 공자님을 모시고 있는 가묘는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 중국 북부에 있어요. 북부에 공자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북부공시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사당이 바로 이제 중국에 있는 공명입니다. 공자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고 그리고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이 세상에 임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만 보니까 황제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자입니다. 그래서 역대 황제들이 공자를 갖다가 높였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공자님이 태어났던 그 국부에다가 만든 학교를 갖다가 우리가 학교인과 동시에 사당을 공묘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도 보면 국부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국부는 국부에 있고 그리고 중국의 또 수도가 어딥니까? 북경이잖아요. 그래서 북경에도 이제 공묘가 있는데 북경에 있는 공묘를 갖다가 국자감이라 그러고 다음에 이제 북부에 있는 공묘는 공묘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묘가 있는데 공자의 가르침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각각 올마다 이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큰 단위, 주 단위, 구 단위, 현 단위 이런 그 올마다 학교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학묘입니다. 바로 지역마다 만든 학교가 바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 때 한양에 있는 바로 이제 거기다가 중앙학교인 성균관을 만들고 그리고 지방마다 고을마다 바로 이제 학교를 만드는데 지방에 있는 시골 향자에다가 학교교자 그래서 이제 향교라 그래서 지역마다 두고 있다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교육제도는 이렇게 이제 학하고 묘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학이 더 중요하냐 묘가 더 중요하냐? 학이라는 것 자체는 현 사람들이 직접 모이는 공간이고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고 묘라는 것은 돌아가신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모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묘입니다. 묘는 왜? 그분들이 성현들이 위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흔히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신주단지 모시듯이 산다. 집안에 있으면 가무가 있으면 바로 조상님의 어떤 그런 신주 시기를 갖다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제 우리 유교에서는 바로 향교라든지 서원에서는 반드시 이 사당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적들이 침범한다든지 화재가 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유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향교에 들어가가지고 대성전에 들어서 공자님의 위패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거기 있는 모든 위패를 다 끌어안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피치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제 위패를 꺼내가지고 땅속에다 물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건물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고 다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속에 있었던 위패는 신들이 기가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위패가 한번 없어지면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고 가든지 아니면 땅속에 물었다가 다시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다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유린들의 어떤 모습인데 실제로 나라가 위급했을 때 모든 유린들은 다 그렇게 해 오셨어요. 자, 중국에는 보면 이제 한 1,600개 정도의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사당이 있고 대만에도 보면 공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고을마다 고을이라는 것 자체는 사도, 흔히 말하는 원주민이죠. 사도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향교를 갖다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에다가 일교를 갖다가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성균관을 중심으로 지방을 갖다가 360개의 수령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60개의 향교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 현재 북한에도 향교가 남아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방치된 어떤 그런 문화재로서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남한에만 지금 현재 244개의 어떤 그런 향교가 있고 아직도 복원되지 못한 그런 향교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특별히 보면 권리사, 오산. 지금 보면 그 경기도 오산이라든지 충청도 논산에 가보면 권리사라는 어떤 그런 그 사당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권리사 그러니까 아 사찰인가 보다. 요거는 절 사자가 아니라 사당 사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권리사는 뭐 하는 것인가? 권리란 말 자체가 권리란 자체는 그 글자입니다.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리라는 것은 말이죠. 이 마을. 이것이란 말 자체는 공자님이 살고 계셨던 북부의 그 마을을 갖다가 권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공자님이 살았던 그 마을인데 실제로는 여기는 한국이다 보니까 중국은 아니지만 공자님이 살았던 그 마을의 유품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공자님께서 계시듯이 그렇게 만든 공간이다 해서 권리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오산이라든지 논산에 보면 권리사는 공자를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향교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국부공시의 그 문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어떤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은 향교까지는 이제 벽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러나 일반 사당보다는 좀 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서 이 권리사를 만드는데 임금님께서 직접 왕명으로 이 공간은 향교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향교에 준하는 어떤 그런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해준 어떤 그런 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통사라고 있어요. 도통이란 뭐냐면 도라는 것은 길이죠. 공자의 그 가르침이 통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한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성조 6전, 우리나라 아구 18일로 계속 직계로 이어지는 어떤 요 모습을 우리는 도통이라 그러는데 중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있는 유학자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중국의 문화가 다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 문화혁명 때 없어지니까 그때 있었던 그 정신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더 이상의 그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유교 문화를 갖다가 계속 개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바로 이제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공자의 어떤 그런 그 신주를 갖다가 모시면서 만든 사당이 바로 이제 도통사입니다. 지금 진주에 보면 도통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향교 외에도 이렇게 공자를 모시고 있는 어떤 그런 사당이 이렇게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보면 이 문묘가 있어요. 일본에 왜 문묘가 있을까? 유교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점점 동아시아로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정점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유교 종주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일본, 대만, 그리고 지금 홍콩,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교 문화권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는 지금은 종교 보면 이슬람교 있고 불교 있고 다 다르지만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공부한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학교가 바로 이제 일본에도 문묘가 있고 대만에도 문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도 문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 베트남 하노이 가보시면 거기 요즘 많이 가게 되는데 그쪽에 가면 반드시 이제 그 문묘를 갖다 꼭 지나가더라고요. 이 바로 이제 공자를 모시고 있는 어떤 그런 사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구가 있는데 유구가 어디냐 하면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도 옛날에는 유구국이라고 그렇게 불렸었는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개한 나라라 그러면 이 오키나와는 상당히 아주 해상 국가로서 아주 이제 문화가 발달했는데 중국과 그다음 대만과 베트남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히 또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유구가 바로 오키나와가 아주 좀 활성화 되는데 여기도 보면 문묘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어떤 이 지역을 갖다가 한번 가보실 때 그냥 이제 그래도 우리 혹시 어떤 유교 문화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여행의 어떤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임금 천하의 황제가 임금이 이 세상에 가장 그 위대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한 분은 바로 주공이고 한 분은 공자라 그러는데 이 주공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주나라의 모든 문화를 갖다가 완성시킨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임금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셋째 형이 왕입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당신의 둘째 형이 왕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섯째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원래 큰형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둘째 형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 동생으로서 자기 그 형을 계속 도웁니다. 자기 형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자기 아버지를 계속 도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주면 일을 하는데 갑자기 형이 돌아가셨어요. 형이 돌아가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실권이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나는 왕을 안 한다. 당신의 조카 바로 둘째 형의 큰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이분이 모십니다. 모든 것이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적통이 있는 것이지 큰아들 장자로 상속되는 것이 우리 어떤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무리 이제 숙부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조카를 갖다가 왕으로 옹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때 바로 이제 모든 어떤 제도의 장자 상속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전통을 갖다가 확립하신 분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물론 주위에서 모함당을 받았어요. 혹시 어린 조카를 갖다가 10살도 안 되는 그 조카를 갖다가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모든 실권을 장악한 게 아니냐. 실제로 그런 누명도 받기도 하고 억울함도 당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전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린 임금이 정말 임금 노릇 잘하게끔 항상 도와주고 끝까지 이제 보필한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600년이 지나가지고 바로 태어난 그 공자가 정말 아주 존경스러운 어떤 분이 바로 이제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제 주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모든 부유함과 천하의 모든 자기를 갖다가 당신 스스로 탁 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유일하게도 주공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나라에서 학교를 만드는데, 학교를 만들 때 선성이라 그래서 앞선자 성인성자, 앞서라는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선자는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훌륭하신 성인들 중에서 주공을 모시가지고 주공을 갖다가 모시고 주공을 항상 그 제사 지낼 때 가장 중앙 자리에다가 이 주공을 모십니다. 그리고 주공의 그 이후에 온 천하 사람의 서성이 되는 훌륭한 서성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갖다가 그 다음으로 같이 이제 모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교를 갖다가 칙대사하신 분은 주공이 아니라, 주공은 정치가니까 주공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자로서는 공자가 바로 이제 그게 합당한데, 왜 공자를 갖다가 학교에다가 정중앙에 안 모시고 공자를 갖다가 이자로 모실까? 이거는 얘가 아니다라고 해서 당나라 때 방현령이라는 어떤 그런 그 신하가 임금에게 건의합니다. 학교 제도는 공자에 의해서 이제 완성되고 집필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어떤 그런 제도에서 공자를 갖다가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수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안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름은 성은 안씨고 이름은 회라 그럽니다. 우리가 안자라 그러죠. 높여가지고 이분을 갖다가 공자님하고 같이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모셔야 된다 해서 지금의 모든 그 사당의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당나라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자를 갖다가 바로 이제 선성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자 이하, 나머지 안자라든지 정자, 자사자, 맹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선사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자님의 성씨는 공씨입니다. 그리고 공자님의 이름은 자가 아니에요. 공자님의 이야기할 때 여기 말하는 우리가 자라는 요 자체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제 훌륭한 사람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공자 그러면 공 선생님, 선생님 자자니까. 그리고 맹자 그러면 맹 선생님, 주자라 그러면 주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나 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뭐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성이 박가인데 박자 이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자를 붙인다는 그 자체는 천대 만대 지나도록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던 어떤 그런 성인을 갖다가 성인이나 성인의 버금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자라고 붙입니다. 실제로 이 자라는 글자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남자 여자 할 때 이 자자를 씁니다. 그러면 자는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을 갖다가 포괄하는 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는 보면
열매 자자, 씨앗 자자가 있습니다. 5가지 맛이 나는 열매가 있죠. 오, 미, 자, 자로 끝나잖아요. 또 그리고 구, 기, 자, 자로 끝나죠. 이 자자가 바로 이제 열매 자자, 씨앗 자자입니다. 또 자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미자, 구기자, 탱자, 맞아, 예, 복분자, 예. 또 이거 잘 끓여 먹으면 눈 맑아져요. 결명자 있죠. 그다음 연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산사자 뭐 이런 식으로 과일이라든지 열매 씨앗을 보면 자자로 끝나면 아 이거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씨앗 자자다. 그래서 아들 자자니까 우리 아들한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씨앗이고 열매지만 남자 여자한테 해당되니까 아 남자 여자 다 좋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 남자들만 드시게 하지 말고 여성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이 먹어야 돼요. 왜? 자,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거니까. 사람 먹는데 남자가 차비 따르고 있겠습니까? 자, 공자님의 아버지는 성은 공씨고 이름은 헐이에요. 그분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본인이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집안의 어른들이 태어난 아이를 축하하면서 이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죠. 학년 따라가지고 아니면 어떤 건 따라죠. 근데 이름이 너무 거창하다 보니까 혹시 마가 끼지 않을까 염두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름을 갖다가 좀 더 나쁜 이름, 아명을 불러줍니다. 뭐 개똥이, 소똥 이런 식으로. 그러나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그러나 이거는 아이들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게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의 그 마음은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겠다는 그 마음으로서 아이 이름을 갖다가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한 15살쯤 지나면 그러면 이제 몸은 어른인데 아직까지 정신 상태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몸은 어른 됐으니까 어른의 말과 행동을 하라고 그래서 특별한 의식을 치러줍니다. 바로 성년식입니다. 이 성년식인데 남자는 머리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바로 이제 상투를 틀어가지고 비늘을 찔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른의 모자와 어른의 옷을 입힙니다. 여자분들은 머리를 풀어가지고 바로 이제 쪽을 찝니다. 쪽을 쪄가지고 비늘 찌르고 여자의 옷을 입히려는데 남자는 관을 씌운다 그래서 관례라 그러고 여자는 비늘을 찌른다 그래서 비녀개자 계례라 그럽니다. 지금 말하면 성년식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면 남자는 양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깝고 여자는 음의 소속이니까 땅에 가깝다 그럽니다.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 아니라 남자는 하늘에 가까운 속성이다. 그래서 남자의 속성은 불입니다. 불. 그래서 불은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니까 하늘하고 가깝다 그러고 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땅에 가깝다는 것이지 남자 하늘, 여자 땅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자는 하늘에 가깝기 때문에 양의 속성이니까 머리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묶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가까운 위로 묶습니다. 상태를 밑으로죠. 남자들. 그리고 여성분들은 땅에 가까우니까 머리를 쪼글 치는데 그러면 땅이니까 밑이니까 여기 묶습니까? 이게 안 묶죠. 바로 이제 앞이 상일 위라 그러면 뒤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여성분들은 쪽을 씌워가지고 비늘을 붙이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의 아버지가 숙량이라는 그런称을 갖고 있었는데 공자님 아버지가 60이 넘도록 아들 하나에 딸이 8명이 있습니다. 1남 9년 8년 들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불구입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원래 혼인의 목적이 뭐냐면 이세를 갖다 보는 겁니다. 후사를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혼인의 목적이 되는데 일단은 그 어찌됐든 간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득이 바로 이제 안씨 집안으로 장가를 줍니다. 그 장가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낳으신 분이 누구냐면 성은 이름은 이제 우라고 하는 이분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바로 공자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출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숙량을과 어머니 안씨가 야합해서 공자를 낳았다라고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야자가 덜 야자 야다 그러면 사생아인가? 아니면 덜에 그냥 버려진 아이인가? 막 이런 식으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 하더라도 공자는 사생아다. 공자는 출신이 아주 미천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요 약자만 생각하고 요 합자를 몰랐을 거예요. 합의 의미가 뭐냐면
이성지 합입니다. 두 성씨가 다르고 들어 이제 동성이 아닌 이성으로서 두 집안의 어떤 그런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회적 결합을 우리는 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합인데 이 합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른 합을 갖다가 우리는 정합이라고 합니다. 바른 정자. 그리고 비정상적인 합을 갖다가 야합이라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합이 뭐냐면 혼인 정년기에 있는 20대, 30대에 있는 두 남녀가 서로 이제 집안과 집안의 어떤 만남으로서 남자가 여자 집으로 찾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장가들 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 집으로 이제 장가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의식화가 난 다음에 여자분을 갖다가 자기 남자 집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자가 남편의 남자의 집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시집간다 그럽니다. 장가들 혼, 시집갈 인 그래요.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혼인 그럽니다. 그래서 혼과 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른 결합이라고 해서 그 정합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혼과 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몰래 뒤에서 숨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바람피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는 우리는 그 배우자를 갖다 우리가 아내라고 그럽니다. 처라고 그러죠.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몰래 숨어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뭐랄까 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와 첩 자체는 혼인을 정상적으로 했냐, 정합이냐 아니냐 그 차이를 보는데, 공자님의 경우는 그러면 공자님은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이 혼인을 하지 않았 그런 분인가 하는데, 요 약자에는 또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혼인 정년기를 지난 분이 있습니다. 자, 요즘 보면 그 가끔씩 보면 띠동갑 되시는 분들이 혼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능적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상하게도 장모하고 사이하고 가만히 사주를 보니까 오히려 장모가 사이 보고 오빠라고 보시는 그런 나이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너무 지나치게 나는 어떤 그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야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공자님께서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나이 차이 나게, 공자님의 아버지가 60이 넘도록 그 후사를 이룬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65쯤 되어가지고 안씨 집안으로 장가를 듭니다. 안씨 집안에 딸이 세 분이 있어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애나지구나 셋째가 제일 이쁜 나옵니다. 셋째 따님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혼인을 했어요. 나이가 바로 이제 1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13살에서 16살 얘기하는데 정확한 나이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10대라고만 이야기를 나옵니다. 자, 과연 그 60대 넘으신 분하고 지금부터 2500년 전이에요. 2571년 전인데, 72년 전이죠. 그 전에 과거에 봤을 때 65세 되신 그 분하고 이제 12살, 13살 되신 어떤 그런 분하고 혼인을 갖다가 했을 때 과연 정상적인 어떤 그런 혼인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계에서 사마천이 고심하다가 분명히 합은 맞는데 정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야합이라고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자님 어머니가 밤낮으로 치성을 드립니다. 바로 이웃이 근처에 있었던 니구산이라는 그 산에 가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치성을 드리는데 하늘에 감흥있는지 10달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이제 그분의 모습이 여기 공자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정수리 부위가 움푹 파져 있어요. 흔히 말하는 짱구의 어떤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바로 이제 공자님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니구산이 정상 부위가 산 정상이 약간 움푹 파이고 짱구 같은 어떤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데 니구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이제 니구산의 니자에다 니구산의 구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구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공자님의 형이 있는데 형의 이름이 뭐냐면 피예요. 피자 뭐냐면 저쪽 그리 피자입니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그 불구로 그렇게 이제 태어났다 보면 되겠죠. 옛날 분들은 그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형상을 보고 바로 이름을 지어요. 물론 적극적으로 짓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어떤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을 갖다가 계속 개선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공자님이 나중에 한 10대 후반쯤 돼가지고 자를 갖다가 받게 되는데 이 자가 바로 이제 첫째가 아니고 둘째이기 때문에 둘째 충자를 씁니다. 큰아들을 우리가 백이라 그러죠. 백부, 중부, 숙부 하듯이
마지는 백이고 중간은 중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이제 개부, 숙부 이렇게 하는데 바로 니구산에 있었던 니자를 따가지고 바로 이제 중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니구 합치면 니구산, 중국의 북부에 보면 니구산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높여가지고 공 선생님 그래서 공자라 그럽니다. 참고로 성은 이제 우리 집안에 어떤 쓰고 그다음 명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자는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을 때 특별하게 성년식 때 지어주는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자라봅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여성들에게는 방호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방호란 용어는 사실 방호는 남녀에게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도 15시가 지나면 잘해주고 남자에게도 잘해주고 그 남자든 여자든 거처하고 있는 그 공간의 이름을 갖다가 보통 이제 당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곡 선생의 어머니 사임당인데 우리가 신사임당, 성은 신씨고 사임당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임당이란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그분의 자라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자를 갖다가 우리는 호라고 그렇게 이제 약간 통용하고 있는데 옛날 분들은 호하고 자하고 많이 통용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라는 것 자체는 본인 스스로가 시간 지나가지고 내 이름을 갖다가 말고 좀 더 나의 가치관을 담아가지고 나의 철학을 담아가지고 두고 있는 그런 일종의 별명을 갖다가 우리는 호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제 그 태계 이양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벼슬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계속 학문의 뜻이 있다 보니까 물러날 태자 나라에서 관직을 주면서 부르면 나갔다가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물러나고 개자는 계곡이니까 바로 이제 시골을 말합니다. 나는 벼슬 하지 아니하고 고향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서 내가 응거하겠다 해서 스스로 이제 태계라고 그렇게 이제 볼을 씌우는 것이고, 그리고 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는 강릉에서 태어났지만도 그분의 선대들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파주의 그 밤골입니다. 그래서 이 율곡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계신 곳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밤골이니까 밤골, 밤나무 골짜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밤나무 율자에다가 계곡 곡자 써가지고 바로 이제 율곡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골을 삼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추사 김정희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귀가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가치관을 담아가지고 골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별명 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지어주는 이름이 바로 이제 시호입니다. 태계 선생의 시호가 문수이듯이, 그 다음에 율곡 선생의 시호가 문성, 이렇게 바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어주는 이름이 시호고, 그 다음에 묘호는, 묘자는 사당묘자입니다. 사당에 들어갈 때 지어주는 이름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당은 일반 사당이 아니라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사당을 우리가 종묘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묘에 임금님이나 왕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가지고 종묘에다 안치할 때 그때 이제 위패에다가 적어주는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이 묘예요. 임금님은 살아있을 때는 당신은 이름은 있어도 당신을 뭐라고 아무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주상 이렇게밖에 못 부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이 임금님의 업적을 갖다가 한 글자 두 글자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하는 세종, 태종, 영조, 정조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사후에 바로 지어 불러주는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묘호입니다. 그럼 결국 보면 그 세종대왕은 당신이 세종인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신이 있다 그러면 돌아서 난 다음에 당신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천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귀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뭐가 고민이 있을까 계속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그 역할을 보면 이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이 됩니다. 입이라는 것 자체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사람들에게 귀가 되고 입이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맡길 임자, 맡아서 있는 분을 갖다가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 스가모니, 그 다음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공자님 분을 갖다가 우리가 인류의 성인, 즉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바로 성인입니다. 그러면 공자 이전에 있었던 성인들 가까이는 지금부터 공자님보다도 600년 전에는 주공, 좀 더 주공의 형인 무왕, 무왕의 아버지 문왕, 좀 더 올라가면 탕왕, 우왕, 순왕, 요왕, 요순, 우탕, 문무주공 이런 어떤 그런 분들의 바로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들인데 이 성인들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모을 집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었습니다. 이룰 성자 작게 이룬 것이 아니라 크게 이루어가지고 천대만대 계속 가르침을 갖다가 주게 되는데 그래서 공자님은 많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크게 이뤘다. 그래서 우리는 집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대성. 이 집대성에서 줄임말이 바로 대성이죠. 그래서 공자를 모시고 있는 사당을 갖다 우리가 대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연유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자님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가르치겠다. 어떻게 가르치겠다. 신문하고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문에 구애받지 말고 배움의 뜻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르쳐줍니다. 어디서 가르치냐면 바로 나무 아래에서 가르치는데 은행나무 행자입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배움의 뜻이 있는 사람은 다 오라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저 배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뭐냐면 속수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합니다. 속수가 뭐냐면 이 속자는 묶을 속자고 숫자는 말린 고기 숫자입니다. 자, 옛날에 3,000년, 4,000년 전에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근데 이 소금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나물 같은 지금이야 나물이 있으면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물이라든지 육고기라든지 생선 종류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염장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워낙 귀해요.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물은 다 데쳐가지고 말립니다. 생선 다 포를 떠가지고 말립니다. 그리고 육고기, 사슴고기, 노른고기 잡으면 바로 포를 떠가지고 다 말립니다. 이런 포 종류는 집안이 부유하든 집안이 가난하든 다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물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요 속수는 뭐냐면 이 속자는 묶을 속자인데 육포 이만한 육포 10가닥 이상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럽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육포 그러면 상당히 비쌀 텐데 한번 10가닥 정도면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집안의 그 부유한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최소한의 쉽게 아이 입장에서 나 오늘 저 공자님 있으니까 배워야지 집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표시가 바로 이제 속수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뵐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육포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드립니다. 드리면서 바로 이제 저를 갖다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선생님이 그 육포를 갖다가 받으면 그때 이제 절을 해가지고 이제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 보면 됩니다. 요거는 근거 있는 말은 아닌데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선생님한테 많고 많은 중에서 왜 육포를 줄까? 육포는 어떻습니까? 뜯어가기 힘든 거잖아요. 잘근잘근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거 정설은 아니에요. 제자가 선생님한테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화도 나고 그때마다 육보 하나씩 찍으면서 이놈 새끼 니 똑바로 해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야단은 못 치고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어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육포를 갖다가 선생님한테 드린다고 하는데 요거는 정선 아니지만도 그래도 뭐 그럴싸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디 가서 요렇더라 하지 마시고요. 근데 아마 육포의 의미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자님의 제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나신 분의 육예에 능통하신 분이 바로 이제 72명이 되는데 예학사어 서수 이 6가지에 하나라도 능통하지 않으면 공자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아주 뛰어나신 분이 바로 이제 72명인데 이 중에서도 얘는 예의 법절이고 악은 음악 연주고 그 다음에 산은 활속이고 어는 글석이고 그 다음에 수는 세막인데 요 어가 있어요. 요 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말몰이 어자입니다. 수레몰이. 말몰이 수레몰이가 뭐냐면 지금은 옛날에는 말이라는 것 자체는 교통수단이죠. 그러면 어른이 선생이라든지 부모님을 모시고 갈 때
내가 앞에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갖다가 말에다가 모시고 그 사람은 알고피 잡고 가는 겁니다. 바로 어른을 섬기는 어떤 그런 예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른이 있으면 어른을 모시고 할 때 어른보다 너무 앞서가지고 빨리 가버리면 우리가 금방 지나버립니다. 자, 어른은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 뒤에 이 정도 쳐져가지고 미적미적거리면서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게으르다 그래요. 그러면 어른을 모시고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어른이 있으면 좌우에 오른쪽이나 왼쪽 편한 중에서 잠시 한 보 정도, 한 보나 반보 정도 앞들어서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뒤따라가면서도 어떨 때는 방향을 바꿀 때는 앞서가고 다음에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경우는 다시 이제 뒤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항상 옆에서 어른이 가다가 피곤함이 느껴지면 잠시 쉬어가게끔 도와주고 앉고 난 다음에 일어날 때 어르신들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잘 못 일어나죠. 그때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갖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어른을 섬기는 예가 되는데 가장 부모를 섬기는 예, 형을 섬기는 예, 그 다음에 주위의 어른, 스승을 섬기는 그 예가 바로 이제 말머리, 수리머리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 육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은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천위지와의 문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보면 있죠. 장군들 중에서 큰 공을 씌워가지고 나라에 큰 공을 씌워가지고 충자 시호를 받으면 상당히 영예롭고 문신들 학자들 중에서 문자 시호를 받으면 상당히 영예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님의 이 문자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계 선생이라든지 율곡 선생님, 다산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문자 시호는 바로 이제 학문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자는 학문을 갖다가 완성하신 분이다 보니까 당신은 이미 완성시켰죠. 당신의 학문은 공자의 학문은 뭐냐면 경천. 경이라는 것 자체는 날줄입니다. 배를 짤 때 보면 세로로 되어 있는 세로줄을 갖다가 우리가 날줄이라고 합니다. 이 날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우리가 날줄이라 그러고 땅의 질서를 갖다가 위라 그럽니다. 그러면 북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천을 짜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줄이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날줄과 땅에 있는 시줄의 어떤 그런 형상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문자 시호는 다른 우리가 문신들의 학자들의 그 문자 시호를 초월해가지고 이 모든 하늘과 땅을 경륜하는 그런 시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갖다가 나중에 높이면서 뭐냐? 대성, 이 대성은 집대성의 출입합니다. 대성, 지성,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올려서 가지고 바로 이게 이 문자, 천하를 경륜하는 그 문을 갖다가 천하 만방에 펼치신 왕은 아니지만도 왕보다 더 존귀한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성지성 문성왕이라고 우리가 공자를 갖다가 높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공자님의 또 3,000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이제 12분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12분의 제자가 바로 이제 가장 어떤 분의 제자가 바로 이제 안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자 이런 분들이 공자님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3대 성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뛰어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에게는 10대 제자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12대 제자가 있는데 우리 유교에서도 공자님의 12대 제자, 10대 제자가 아니라 12대 제자가 있는데 두 분의 제자와 나머지 10분의 제자를 갖다가 우리가 12제자인데 요 두 분은 공자님하고 같이 서로 이제 옆에다가 짝을 짓는 어떤 그런 분이시고 나머지 공무 10철은 다시 이제 공자님 주위에 같이 이제 5분 이렇게 10분이 바로 이제 공자님 갖다가 모시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제주 향교에보다 39분 모시고 있죠. 유표를 갖다가 아마 그 39분입니다. 이 39분에 바로 이제 공자를 가운데 중심으로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가 계시고 옆에다가 이제 공무 10철이 이렇게 5분, 10분 이렇게 이제 모셔져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보면 이제 송나라 때 뛰어난 유학자 6명을 우리는 송조유표이라 그러고 이분들의 학문을 갖다가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를,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 근원인 하늘을 갖다가 살피는 것이 바로 이제 성리학이고 그 중에서도
정자란 분하고 주자란 분이 대표적인 학자라 해서 정주학이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주자라는 분이 이것을 집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자학 그럽니다. 그래서 성리학, 정주학, 주자학은 용어는 다르지만도 그 내용은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학을 다른 말로 성리학, 정주학, 주자학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가르침이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유학자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정말 수많은 유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성을 뽑았는데, 이 대표성을 뽑는 기준이 뭐냐면 첫째도 공자고, 둘째도 공자고, 셋째는 맹자, 그 다음에 주자의 가르침을 잘 계승하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꼭꼭 뽑아가지고 바로 이제 아국 18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신라 때 설정 선생, 최치원 선생, 고려 때 안양 선생, 정몽주 선생, 그리고 조선시대 때 바로 14분, 모두 이제 18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도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잘 계승했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다 훌륭한 분인데, 바로 이제 문묘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계승했냐 따라가지고 그렇게 보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예, 제가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파가지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